네,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무단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져 나도 북한에 살고 싶다며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야, 왜? 19년. 비교적 얼마 안 된 최근이죠. 그죠. 2019년. 배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7월 6일 평양에 신항공항으로 도착했습니다. 갔으면 이건 뭐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완전 이명철 VVIP 요. 전덕여 청구당 VVIP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저 비롯한 뭐 관계부문의 이상하죠. 일꾼들이 동포에 정을 안고 맞이했습니다. 와.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2019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쵸. 게 믿겨지지가 그래, 않아요. 이게 얼마 전 2019년이면 일인데. 전 세계가 북한의 상황을 다 아는데. 그렇죠. 묘한 게, 그러니까 뭐 비밀리에 들어갔다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마중 나온 사람이 있고요. 맞아요. 꽃다발을 주고 있습니다. 순환공항에 들어가고. 그것도 누군가 또 뉴스에 나올 법한 앵글을 잡아서 정식으로 촬영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탈북민 분들이라면 저 뉴스를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방송으로도 맞아요. 북한에서 남한에서 월북자가 왔다고 널리 선전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같은 시대에 북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대. 탈북민들은 목숨 걸고 탈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지금은 못 오는 시기에 저렇게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마디씩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간첩 아닐까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오히려? 8, 90년대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환상이 많을 때니까 그쵸. 가능하다 뭐 임수경 씨라든가 문익환 씨라든가 다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저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맞아요. 지금 간첩 아니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북한에서. 최인국 씨가 월북을 선택하게 된 출생의 비밀.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애국의 널찍이 깃들어 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조들을 따라 북한을 조국으로. 위대한 소령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자기 가문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3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3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가문이 대대로 안겨 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며 또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애국 룡일사는? 이모 할머니까지. 외국에서 이렇게 5명이나 있다고? 어머, 가면 무조건 혜택 받으면 완전 되지. 뭐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던데? 놀라운 영상이에요. 예. 아니 부모님하고 조부모님하고 이게 다 5명이나 애국에 사는 게 있대요. 애국 열사들이 애국 열사령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그럴 때 아니에요. 아무나 안 되죠. 그 3대가 북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네. 사랑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묻히면 3대가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수 있어. 북한에서. 그러면 안 해도. 6대까지. 공급받으면서. 열사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사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대성산 혁명 열사령이라는 거는 빨치산, 뭐 6.25 전쟁 때 뭐 맞아요. 사람들이 대체로 들어가는 그건 진짜 성골, 진골, 그렇죠. 선걸진걸. 신미리 애국 열사령이라는 데 지금 최동호랑 뭐 이런 여기서 월북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묻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김정일 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애국 열사령이 네. 혁명 열사령이 아니고
월북하신 분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어떻게 이바지를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물론 북한에서 총리나 부총리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거기 좀 가 있는데 어쨌든 열사령에 간다는 거는 이건 보통 대우가 아닌 거죠. 아니 그럼 아들은 왜 전쟁통에 이렇게 좀 헤어진 건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게 왜 이 아들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애국 열사령에 묻힌 이 최인국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초기 부대 외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외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북한 애국 열사령에 최인국의 가족으로 묻혀 있습니다. 와, 이거 깜짝 놀랄 얘기네요. 지금 월북한 최인국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을 지낸 최덕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와, 아니 국립현충원에 사실 있어도 모자라네. 외무부 장관이 지금 애국 열사령에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너무 영웅이 놀라셨죠? 됐어요. 근데 여기 놀랄 걸 하나 더 추가시켜요. 자, 보세요. 최인국의 아버지 최덕신 월북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최덕신의 아버지 최동호도 월북했습니다. 우와. 3대 월북 가족. 그래서 아까 3대. 예, 3대 월북 가족. 이게 엄청나네. 3대가 월북. 대를 이어. 거기 있던 이어 거야. 월북. 자, 그런데 자, 11년이 흐르고 나서 북측 이산가족 상봉단의 단장으로 내려온 유미영 씨의 가족 상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북한 사람이 2000년도야. 대단하다. 100명의 이산가족들을 이끌고 나타난 유 씨 자신이 남쪽에 아들과 딸을 둔 이산가족입니다. How does it feel to do that? I'm very happy. Do you think there will be many more such visits? Yes. Is this just the beginning? Beginning. Yeah, beginning. 유 씨는 북한 서열 22권의 고위급 인사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미영 북측 이산가족 서울 방문 단장이 서울에 살고 있는 가족과 비공개리에 만났습니다. 이거 진짜 뭔가 잊을까 하면 떠나고 잊을까 하면 이때 류미영 씨가 서울 방문 단장으로 등장을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적잖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분을 단장으로 보냈는지 지금 생각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유명 단장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그 화면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김정일이가 신의 한 수를 뒀다. 신의 한 수다. 그게 뭐냐면 봐라 월북했던 사람도 그걸 보여줘. 내가 이렇게 신임을 해서 저기 심장부에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해피하냐 지금. 아니, 이런 거 짜는 그 기관이 있어요. 이 통일조선 사업부가 이런 걸 해줬는데 머리가 너무 근데 좋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김정일이 생각이 뭐였을까 저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망명을 하면 다시 남조선으로 그러면 남조선 안기부가 납치해서 또 했다고 그럴 거고 또 가서 자기가 하라고 한 대로 잘했으면 김정일이 위신 또 올라가는 거. 그러네. 김정일한테 하나 다 깝잖아. 일거양득이네. 잃을 게 없구나.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이 최덕신, 유명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우리 북한이 이용을 했는가 하면 비록 극악한 반공주의라도 수령님이 품은 바다같이 넓다. 그렇지. 따뜻한 그러니까 어버이 품에 안겨.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수령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난 과거는 다 묻어줄게. 나 앞으로 다 와.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걸 보면 북한 주민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위대성 교양 자료로 와 이게 정말 우리 수령님 같은 위대한 분은 하늘이 내신 정말 분. 하늘이구나 진짜. 그릇이 넓다. 이게 최덕신 유명이 북한 체제에 준 선물이죠. 그래서 생각하죠. 아니 그 최인국은 이제 월북했던
엄마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월북한 최덕신 내외는 북한에서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지만 문제는 아들이죠. 월북자예요. 자진 월북했어요. 아,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냥 월북입니까? 뭐 6.25는 북침이고 뭐 유경수는 뭐 자작극이고 이래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꼬리표 때문에 월북자 가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최인국 씨가 당시에 이제 유명한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려요. 막노동을 전전합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란 사람이 딱 그것도 남으로 대표단으로 넘어왔을 때 내려왔어요. 내려온 거야. 마음이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만나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 만나는 걸 거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재밌는 게 최인국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부모가 월북을 한 월북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직장을 10번 옮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최인국이 그 천도국 교령에게 이런 얘기해요. 나는 사실 민주주의가 좋다. 그리고 내가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근데 북한이 어머니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맡았던 그 자리를 어머니가 내려맡고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언지를 북한이 수도 없이 아들에게 했던 거예요. 제안을 했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최덕신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지만 북한을 선택했고 아들 최인국도 공산주의 체제가 싫었고 민주주의가 좋았는데 대한민국에서 10번이나 직장을 옮기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월북길을 택했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데 최덕신은 아들, 딸을 다 버리고 월북을 했어요. 네. 아들 최인국도 아들, 딸, 아내까지 두고 월북을 했어요. 근데 최인국 씨가요 북한으로 갔는데 엄마의 대를 이어서 천덕교 교주 자리를 맡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맡았어요. 어머. 결국에는 뭐야? 최덕신이랑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그렇지. 최인국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북한으로 본 데는 이게 큰 자리 하나 주기가 이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카드를 안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카드가 있어야 써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인물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천수를 누리고 애국 열사릉에 묻히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허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나갔지만 거창 양민학살에 관련돼서는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새해 첫날인 어제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는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전방 철책을 가뿐히 뛰어넘고 월북한 김 씨의 당일 모습입니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1월 1일 낮 12시 51분 낮이에요. 민통선 근처를 배회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낮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경고방송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민통선입니다. 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 남성이 방송을 잘 알아들었는지 발걸음을 돌려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바로 그날 밤이에요. 전운이 감도는 DMZ 내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포착이 된 거예요. DMZ는 야생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고라니들도 지뢰를 잘못 밟아서 폭발하는 사고가 수없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DMZ에 DMZ를 배회하는 남성의 흔적이 군에 포착이 된 거예요. 군인들이 재빠르게 철책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한 군인들 앞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철책에 군데군데가 휘어져 있고 훼손돼 있던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군의 철통 감시를 피해서 뛰어넘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 2018년도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GP가 철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철거된 상태에 GP가 있었던 자리에 대신 이제 CCTV가 설치가 됐거든요. 이게 보관도 CCTV예요. 그래서 만약에 철책에서 뭐가 흔들린다. 그럼 CCTV가 징 돌아가서 거기 뭐가 있나 봐요. 이렇게요. 흔들리는 데를. 녹화가 되는 거죠. 열감지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3m가 넘는 철조망을 한 남자가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책을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남성은 북쪽에 점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 1월 1일 오후 10시 49분경 군사분 개선 북쪽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근데 그냥 듣기만 해도 상식 밖의 일이라서 저렇게 뛰어넘는다는 거는 3m의 척책을 뛰어넘는 거는 일반인들이 예. 못해요. 아니 전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자,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맨손 월북을 한 이 남성의 정체는 1년 전에 똑같은 루트로 3m의 철책을 맨손으로 뛰어넘어서 북에서 남으로 탈북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점프 기순자였습니다. 월북자의 신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름은 저희가 알지만 실명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모 씨. 나이는 92년생, 31살인데. 아, 그렇게 어려? 저는 그렇게 어려? 저는 고향은 제가 취재해본 결과 난 황해부터 사리원 출신이다. 라고 아주 극소수에게 얘기했다는 거를 파악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을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약 50kg보다 조금은 더 나가는데 나보다 더. 이게 왜소한 느낌이 아니라 작지만 기계체조 선수 특유의 굉장히 다부지고 탄탄한, 굉장히 몸이 탄력적인 몸. 제가 제시하고 싶은 첫 번째 의혹은 바로 이겁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고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다. 간첩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 3m 철책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DMZ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뢰밭입니다. 이거를 다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생활 도중에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했었다라는 증언들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 정말 간첩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정말 의심스러운 거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배 타고 가다가 북한에 갔는데 쐈어요. 예. 시체는 불까지 태웠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예방하려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월에 예. 북한에서 포고령을 발표해요. 철책선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에도 짐승 나타나도 쏜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치가 갔는데 전해주는 뉴스에 의하면 마중 나온 자들이 3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월북자 김 씨를 맞는 북한의 태도가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북측 철책까지 넘은 뒤 500m 전방의 초소에서 북한군 3명과 접촉하는 장면에 우리 군이 마지막으로 포착한 김 씨 모습입니다. 안 쏘고? 예, 마중 나온. 보도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안 쐈냐? 예. 이상하다. 이게 저는 최대 특이점이에요. 넘어갔는데 북한이 총으로 쏘거나 수상하게 여기거나 한 게 아니라 마치 북한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3명의 군인이 마중 나오는 그러니까 것처럼 마중 나왔어.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랬던 제2북사례나 이랬던 월북사례는 제 기억에 없어요. 그 지뢰를 안 밟았다라는 부분, 기묘하게 피해갔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게 안 바른 것이 신기한데 이번 1월 1일 날 월북한 경우에는 그 전해갖고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영동 지방에. 그런가? 예. 강원도에는 맹추위에 폭설이 쏟아져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말 그대로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강릉부터 시작해갖고 동해안에 눈이 많이 와갖고 지역에 따라서 20 내지 50cm가 적설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월북할 당시에는 지뢰 뿔이 눈 밑에 가 있는 거죠. 한 25cm.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무게가 이리로 안 가니까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이 내린 걸 감안해서 그날 갔으려나? 그렇지. 그래서 1월 1일로 잡은 걸 수지. 김성민 대표님. 예. 혹시 이 월북자에 대해서 탈북민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단체장 그 커뮤니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한 3,000명 정도 믿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쫙 다 서로 물어봐요. 누구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와? 24시간 동안 안 나왔어, 이게 누군지.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완전히 친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굉장히. 그래서 후에 나오는 말들 보면 이제 이름도 번명도 나오고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야. 뭐 직장 다니고 뭐라고 나오는데 제일 첫째로 이 친구는 하나원에서부터 친구가 없었어요. 탈북자들이 하나원 하면 100명, 200명 일기 있잖아요. 이 친구는 있을 때는 4명이었대요. 엄청 특이한 성격인데다가 특이하다. 하나원 기수생도 없고 같이 연결하던 탈북자도 아예 전무하다시피. 2022년 1월 1일 일어난 기안 점프 재입국 사건. 제작진은요.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냐 궁금해서 이분의 지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지인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 네. 김 씨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놨던 동료가 있었다. 심지어 김 씨가 월북하던 바로 그날 철책 인근까지 함께 갔었다는데 김 씨의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철책을 넘었다는 얘기 하던가요? 예, 그냥 뚫고 왔다고. 지뢰바 뚫고 왔다. 딱 이렇게. 지뢰바 뚫고 왔다. 예. 이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딱 느꼈어요. 월북 하루 전 김 씨의 행적은 뜻밖에도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본인이 탈북했던 강원도 고성으로 갑자기 행선지를 바꾼 김 씨. 김 씨의 월북 직전까지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다가 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혹시 넘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냥 도보 여행해서 하나원 갔다가 1월 초에 여기 사무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1월 1일이었던 거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혹시 선생님께 뭐라고 메시지를 남기셨나요? 가장 마지막이 12시 반에서 1시경입니다.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는 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마을에서 차를 딱 내리자마자 이 친구 한번 안아봅시다. 형님 한번 안아봅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안아봅시다. 네. 평소에는 뭐 그런 말 안 했죠? 평소에는 그냥 안아봅시다라는 말은 그때 처음 한 겁니다. 낮 12시 30분경 강원도 고성에서 헤어진 김 씨와 직장 동료. 동료와 헤어진 지 20분 만에 민통성 부근 CCTV에 포착된 그는 오후 6시 40분경 탈북대와 똑같이 남측 GOP 철책을 뛰어넘어 밤 10시 40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 비무장지대에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던 김 씨. 월북 직전 그는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월북 전에 그를 직접 만났던 휴민트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모가 그 고성 군부대 네네. 북한에서는 군상이라 그래요. 상점. 그게 상점 지배인이었단 말이에요. 오, 진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아주 빽이 있죠 이게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상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통선 이 지역을 어떨 때에는 보도따로 산상캐로 군인들하고 다닌 거예요. 군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건 일동품모, 이동품모 이런 걸 따라 그러면서 우리 남한비라들을 다 보고를 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지뢰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특히 인민군도 그 지역을 수색해야 되고 국군도 수색해야 되고 하면 여기서 보면 국군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다 보여요. 수색대가. 이게 고성이고. 인민군도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민통 지역이 들어오면 그 길만 찾으면 곳곳이 올 수 있는 거야 이게 군부대까지.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때 저쪽에서 3명이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관측이 됐다는데. 그거는 뭔가면 예.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뭐 의거 입국자들은 자기 신호만 보내면 돼요. 뭐 신호를 흔든다거나 하면 다 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안내조가 빨리 편성이 돼 주의소에다 보고를 하면 그러면 그 안내조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손을 들어라. 그걸 지금 국군이 본 거야. 그 하는 거. 근데 그 과정을 우리 쪽에서 보고 흡사 이거는 미리 너 이 시간에 오기로 했지 하고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에게 북한의 회유와 협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북자가 급하게 간 곳은 맞는 것 같아요. 간초비라고가 아니라 통장에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공작원이라고 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러니 갑자기 뭐 어떤 북한에서의 연락에 의해서 협박이나 압박을 받고 뭐 이런 행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거지돈이라면 너 오라 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까지 성공하면 첫째 통장 찾지 마. 손대지 마 그거. 진짜?
돈을 왜 두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움직임이 이상했을 때 돈을 빼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돈을 추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돈 빼면은 보고 계속 들어가잖아. 전화 오잖아요, 은행에서. 요새는 탈북자들 움직이는 옵션을 경찰에서 어떻게 보냐면 와. 통장 움직이냐, 아파트 빼냐, 맞아요. 대출하냐 이런 것들 살펴보는데 요건 쫙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것까지 생각한 거네. 이 탈남자의 북한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행위가 용궁 쪽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서 용궁으로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용은 해요. 아직까지 서식이 없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격리 기일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도 여기 남한에 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통일부 종착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주택 주거도 마련해주고 식량 보장 뭐 해주고 취업 이런 것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평소에 생활 수준이랄까 이런 건 어때 보였나요? 집에 가보니까 살림살이가 진짜 딱 있을 것만 네. 갓 이사한 집처럼 이불, TV, 샴푸, 칫솔치약 딱 이렇게밖에 그냥 옷장에 옷 조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오래 정착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에 좀 퀘스천 마크는 하네요. 네, 짐이 워낙 없어서 저도 조금 좀 놀랐습니다. 저는 갈 수 있다고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한 2개월 동안은 후회를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겨낼 생각을 못 하고 간 거죠. 잘 살다가 왔다니까. 뭐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미스테리로 다가왔거든요 처음에. 근데 끝날 땐 생각이 되게 복잡해요. 부적응해서 넘어갔든 아니면 회유를 통해서 넘어갔든 결국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 건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사소한 호기심과 미스테리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무겁고 복잡해지고 한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오래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였어요. 네. 무거웠어요, 맞아요. 맨손으로 대한민국의 철책을 넘어서 넘어왔던 사람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북으로 헤엄쳐 넘어가려는 40대 남자가 월북할 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도 한낮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병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었고 각각 1962년과 1965년에 스스로 이 월북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요. 이 모든 게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그 전화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1965년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 일주일 전에 군에 관련돼 있는 친척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너는 잘못되면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지금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으로 파병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죽기는 싫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이 군사분기선을 넘어가지고 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1965년 1월 5일 뭐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영하 이하의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고 하는데 DMZ 야간 정찰을 이제 떠나요. 그 당시 동료 병사들이랑 그래가지고 M14 소총을 들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젠킨스 병장의 원래 계획은 소련에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포교환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난 어디를 가면 소련 대사관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소련 대사관이 있겠네. 북한에 소련에 해가지고 넘어가서 나름 머리 내가 굴렸네. 평양에 가게 되면은
젠킨스는 소련 대사관을 찾아가서 망명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젠킨스는 북한에 가서 정착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평양에 가자마자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대사관에서 거부를 해요. 사실 얘는 감옥 생활 한 거네. 그러면 과연 북한에 딱 당도했을 때 젠킨스가 받은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땠을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열흘이 넘게 북한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강도 높게 신문을 받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웬 주한미군 병장이 그래서 열흘 동안 신문을 끝나고 조그만 집 앞에 당도를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요. 자기보다 먼저 북한에 도착한 미군 병사들이 그곳에 모여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이른바 월북 선배 3명이 그 자리에 있어요. 3명이나? 총 4명. 그래서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네, 보시면은 이게 진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명이. 4명인데 저꽃 같은 청춘 시절. 흰색 진짜 젠킨스. 젠킨스가 매소해요. 진짜 역사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애들이 다 집안도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었고 돈 벌려고 주한미군 들어왔다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월북을 했는데 순간에 어떤 방황으로 그 이후로 30몇 년을 그렇게 방황을 했으니 참 안타깝긴 하네요. 제 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과연 북한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제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북한이 스파이를 낳아서 길러라 라는 지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정확히 내렸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설명해 줄 분이 있나요? 이게 북한에서 실제로 외국인과 결혼해서 혼혈을 낳아라. 이들이 누구야, 이들이? 이 4인방에게 야, 이들의 2세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상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 스파이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회고록 등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전원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첫 번째 단서. 북한이 이들에게 강제로 결혼하게 짝을 지정해줘요. 월북자와 납북 여성을 매칭시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은 일본인 여성도 납치하기도 하고 루마니아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레바논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태국 여성을 납치하기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들 그 월북자 4인방에게 각각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들은 2세들은 평양에서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자라니까 평양말도 잘하고 김일성 장군님의 사상교육도 받고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사상 개조를 할 필요 없이 아예 뿌리부터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일종의 스파이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황당하고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런 실험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젠킨스 과연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젠킨스도 이 전략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피하지 못했어요. 1980년 어느 날 집 밖에 누가 와요. 문을 여니까 북한 관리와 한 아름다운 동양 여성이 서 있었는데 21살의 일본인 소가 히토미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젠킨스가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첫눈에 반했대요. 영어로는 I wouldn't let her go라고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단 경계를 하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알죠. 그 전략 결혼이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전략 결혼인 걸 알기 때문에 약간 거리도 두다가 이제 약간 이제 결혼이 생활이 정의 생활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너는 어떻게 와서 이제 그 북한을 오게 되냐라고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데 그때 이 와이프인 소가 히토미가 어떤 경로로 북한에 오게 됐는지 그 경로를 밝힙니다. 이제 소가 히토미는 2년 전 19살이었을 때 일본에서 쇼핑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를 당한 거죠. 납치를 당하고 그렇게 젠킨스와 히토미는 이제 북한 정부에 의해 반강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젠킨스가 가르쳐주면서 둘이 사랑을 키워서 이제 만난 지 40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서로가 거양을 구려하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거양을 잊지 말고 우리 강하게 살아보자. 살면서 예쁜 두 딸도 태어났다고 해요. DMZ를 건너가지고 65년 겨울에 넘어왔는데 그날 이후 37년 동안
여러 가지 쓰임으로 다른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는데요. 북일 정상회담. 이때 이제 고이즈미. 아하. 아, 이때 고이즈미 고개 한번 안 숙이면서 정말 同委員長は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 굉장히 엄숙하게. 이야. 와. 2002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젠킨스 부부에게 드디어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온 날이에요. 조선중앙TV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평양에 온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일본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합니다. 그게 북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지였던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사과하고 배상해라, 식민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납치 문제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안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젠킨스의 젠킨스가 히토미. 젠킨스는 일단 북한 방송으로 봤어요. 고이즈미 총리가 지금 평양을 방문한 것을. 근데 방문했다라는 그냥 단신 정도로 나오니까 이건 뭔가 아니다.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다 해가지고 숨겨놨던 중국제 라디오를 꺼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자유아시아 방송이랑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은 잡히니까 맞아요, 잡혀요. 잡히죠? 잡혀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OA 방송을 트니까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 히토미 얘기가 나오면서 히토미는 탈영 미국, 이거 주한미군 탈영범 출신으로 보이는 젠킨스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이튿날 이제 그 일본 대표단이랑 그 히토미랑 만나요. 만난 다음에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들 송환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원래 원칙은 2주 있다가 일본 갔다가 2주 있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원칙은 형태는 그렇게 만들었죠. 원칙은 2주 동안 고향 방문하고 돌아와라. 여기서의 비극은 히토미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할 수 잠시나마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의 남편 젠킨스는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딸과 젠킨스는 평양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비극이었던 거예요. 일본으로 떠나기로 한 날 히토미가 남편에게 잔소리도 했다고요. 나 없는 동안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당장 2주 뒤에 돌아올 사람처럼 일본이 보낸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떠났는데, 어느 날 북한 지도원이 찾아와요. 22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동무 이런 식으로 끝나서 유감이요. 아무래도 부인은 꼭 두 번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소.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보해요. 일본에 방문 중인 5명의 납치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바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차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평양에 들어가요. 젠킨스가 따져요. 우리 와이프 돌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은 북한 당국이 뭘 하나 딱 보여줘요. 잊었냐? 너는 미군 탈영병이다. 만약에 지금 다시 미군에 잡히면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거든요. 너는 종신형을 살게 될 것이다. 탈영병. 그래도 공화국을 떠날래. 맞아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고이즈미의 2차 방북 이후에 북한은 제3국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내와의 만남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1년 9개월 만에 진짜 사랑했네. 진짜 사랑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젠킨스가 이제 선언을 해요. 나 안 돌아가겠다고 북한으로. 북한 관리들이 있잖아요. 순순히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요. 그냥 놔준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고. 자, 이렇게 해서 젠킨스는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And the last chapter of my life, it is here on the island of Sado in Japan that I will hopefully live my remaining days with my wife and children. 자, 아내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와 미치겠다 이거. Today, 10:47 a.m. Japan time, Sergeant Charles Jenkins voluntarily surrendered himself and returned to U.S. military control at Camp Sama, Japan.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가네. After 40 years, I'm very happy to go to visit my mother, my family in America. 살아계신 거야, 아들 보려고. 40년 얼마나 We just appreciate everything y'all done. Have nice Japan tours.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출국장 4번 출구로 트래비스 킹이 향합니다. 네. 그때도 분명히 트래비스 킹 주변에는 미군 호송 인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네. 딱 거기까지만 호송 인력이 가고 요 순간부터 싹 빠져요. 출국장부터. 네, 그거 거기 가서 가라는 거잖아. 드라마에서 보면 안녕. 거기까지. 맞아요. 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네. 근데 이 데려가는 미군은 항공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출국장 안에를 들어가지 못해요. 보안 검색대 앞까지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정작 출국장 안까지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대부분 일반인들은 일단 출국장 안에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그 NP 그 헌병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걸 봤겠지. 이젠 됐다. 다시 못 나온다. 하고 갔겠죠. 탑승 게이트까지 이제 트래비스가 간 다음에 상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게이트 앞에 와 있고 또 이제 비행기를 곧 탈 것 같다. 문자를 보내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이 안심을 한 거 아니에요? 문자를 보고서 당연히 탔겠구나 이제 안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오후 6시 17분 미국 댈러스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자 명단에 트래비스는 없었습니다. 안 탔어요. 이게 지금 미스테리죠. 아니 어떻게 안 탈 수 있냐고.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39번 게이트 앞까지 갔다고 했죠. 트래비스 킹이.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온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아까 그 항공사 직원에게 트래비스가 뭐라고 쏙닥거렸는지가 제일 궁금했잖아요. 궁금해요. 그 정답을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트래비스 킹이 돌연 39번 게이트에 서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 직원에게 가서 이렇게 쏙닥입니다. I lost my passport. I lost my passport. 여기까지 어떻게? 여권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갔어? Oops, I lost my passport. 거기서 이제 뭐 거기서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화장실이든 면세점. Oops, I lost my passport. 오 마이 갓. 여권이 없으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비행기를 아예 못 타는 거잖아요. 일단은 킹은 가서
그 여권을 분실했다면서 출국 취소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야. 일단 뭐 여권을 항공기에 탈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이른바 역사열 절차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머리를 딱 낸 겁니다. 출발 직전에 여권 잃어버렸습니다. 네. 어떡하죠? 출국 심사 받은 거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깥으로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출국 심사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나올 수 거의 안 된다고 안 봅니다. 되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결항이 되거나 비행기가 아니 엄청나게 연착이 돼서 뭐 내일 모레까지 되거나 또 유일한 예가 이렇게 여권이 분실돼서 나갈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능한데 이 상황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자기 운에 맡기고 잃어버렸는데 하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치밀하게 아마 이것을 이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건 최고의 기술. 핑계거리를 딱 적확하게 하고 없는데 어떡할 건데? 적확하게 그냥 딱 집은 거예요. 만약 여권이 없는 미군을 태워주잖아요. 그 항공사 책임입니다. 완벽한 진짜 치밀하다. 핑계거리네. 혼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야, 이거 진짜 너무 미스터리다 이건. 자, 어쨌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나 나갈게요. 여권 잃어버렸어요. 내보내주세요. 도움을 요청해서 나가요. 근데 문제는 미군 측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미군 측의 대응이 굉장히 안이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달라스 국제공항에 얘가 몇 시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 당국이 공항에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트 블리스 그 자기 그 소속 부대에 귀환을 안 한 거예요. 얘가 부대 복귀를. 그제서야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때 그래서 포트 블리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한 거예요. 뚜루뚜루 거기 혹시 이런 사람 출국했죠? 그랬더니 아니요. 출국 취소가 됐는데요. 그때 미국 당국이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벌써 이 트래비스는 어디 있었나요? 그때 이제 판문점을 이동한 거지. 그때 군복 갈아입고 판문점 관광객들한테 뛰어서. 어떻게 찾냐? 이 정도면 거의 첩보 영화의 진짜 첩보 1급 요원이에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출국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서도 미탑승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사이에 알려질 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속 부대에서도 탔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2분 그러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보다 한 3, 40분 늦게 인천공항 4번 출국장을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사라져버려요. 거의 완전 뭐 거의 뭐 007. 아니 트래비스라는 인물 정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물이기도 해요. 재미있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그 시스템의 허점을 아주 정확하게 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이후의 행방이 더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더 미스터리요. 그날 밤 7월 17일 밤 어디서 잤니? 저녁은 먹었니? 옷은 어디서 갈아입었니? 그 옷 훔쳤니? 샀니? 다 수사 중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CCTV에도 아직도 안 나왔어요. CCTV에는 있지. 어딘가 CCTV에 찍혔는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고 기자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미스테리예요. 황당한 게 분명히 어제 저녁 7시 4분까지는 인천공항 4번 게이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 무려 85km 떨어져 있는 판문점 그것도 검정색 사복 차림으로 무리에 섞여서 발견이 됐으니 아침이에요? 아침이죠. 맞다니까. 인천공항에서 열차로 나와서 서는 데가 합정역 쪽에 그쪽에 먼저 잘 내린다고 외국인들이 보통. 그 팽라인 그쪽으로 지나가죠.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있는 게 왜냐면 판문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시청 근처에서 타든 일단 밀리 가야 가까워 시내에. 이태원 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옷을 어떻게 샀지? 그러니까 이태원 가가지고 이태원 가면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 몸에 맞는 옷을 거기서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큰 거. 미군 병사들 입는 옷들 거기 뭐 여관 같은 데서 자고 이러지 않았을까? 아까 인천공항에서 버스 타면 외국인들이 합정이나 신촌 쪽에서 많이 내린다고. 거기 갔구나. 신촌에서 DMZ 관광하는 외국인들이 단체로 모여서 판문점까지 버스를 타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게요. 그 유명한 그 일본의 또 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돌멩이를 어디다 숨길 것이냐. 돌멩이는 자갈밭에 숨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곳에 들어가야 슬쩍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촌, 합정 이쪽 지역이 굉장히 홍대. 신촌으로 가. 근데 여기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은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트래비스가 판문점까지 어떻게 갔을까는 어느 정도 풀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신청했나? 신청 날짜. 신청 날짜. 외국인의 비무장지대 관광 패키지를 신청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5일 전에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많은 외국인 분들이 DMZ 관광 코스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통상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래비스는 적어도 5일 전 미리 DMZ 관광 패키지를 예약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역산을 해보면 DMZ 관광을 예약해놓고 태연하게 미군 병사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가서 본인의 상관에게 비행기 탑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여권 없어요를 시전하고 판문점을 갔다는 거죠. 계획적이다. 완전 계획적. 양각도 호텔에 얽힌 괴담이 존재해요. 어느 날 한 외국인이 양각도 호텔을 방문합니다. 외국인 청년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딱 탔어요. 근데 굉장히 예스러운 엘리베이터에 1층, 2층, 3층, 4층 버튼이 있는데 곧바로 6층, 7층, 8층, 9층이에요. 뭐가 빠졌죠? 5층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외국인들 사이에서 야, 5층에 무언가가 있다. 인간을 고문하는 시설이 있냐. 5층에 뭔가 상상을.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니냐. 온갖 무서운 소문들이 양각도 호텔 5층과 관련해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외국인이 6층을 누르고 6층에서 내려서 이상 계단을 찾아서 5층으로 내려갑니다. 과연 5층에 뭐가 있었을까요? 5층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와, 진짜요? 입수했거든요. 진짜 노래방 있나? 아, 5층이 없네. 진짜 5층이 1, 2, 3, 4, 없어. 5가 없네. Mysterious fifth floor. 뭐야, 이게 호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What goes on here? Nobody's. 와, 이거 뭐야?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야, 이거 너무 티나잖아. 5층에는 불도 꺼져 있고 깜깜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보이는 건 북한의 선전물들이 보관이 쫙 돼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 도청과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 5층은 도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각도 호텔의 5층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외국인 청년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 원비어. 왜요? 22살 버지니아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오토 원비어 군이 2015년에 새해 맞이 북한 관광을 떠났다가 북한에 억류됐는데 결국 북한의 고문을 받아서 사망하기까지 이르렀죠. 그 이유가 금지된 양각도 호텔 5층에 들어가서 선전 문구를 떼는 모습이 촬영됐기 때문에. 아니, 선전 문구 떼서 사고가 난 것까지는 아는데 그게 5층이었다고요? 5층이었어요. 양각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보고? 아니, 그럼 지들이 못 들어가게 문을 잠궈놓지. 들어갔다고 보라. 그러니까. I never should have allowed myself to be allured by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to commit a crime in this country. I entirely beg you,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DPR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I have made the worst mistake of my life. Please, think of my family. 그래, 너무 안 됐어. 겁에 질렸는데요. 얼마나 속상하나.